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정화 교수입니다. 저의 관양은 전주이고요. 어, 태계 선생의 그 시로 이제 학위를 받고, 이렇게 태계 선생의 가르침을 이제 따라 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 어르신들 또 선생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공부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의 임무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태계 선생의 그 삶과 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계 선생은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집, 외집, 뭐 속집, 별집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선비님들이 문집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태계 선생의 그 글들은 태계 전서라는 그 전집으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태계 선생의 시가 얼마나 많냐 하면 그 전집 중에서도 이제 네 집에만 보면은 5권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집에 5권에 걸쳐서 이제 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집뿐만 아니라 뭐 외집, 별집, 소집, 속집, 유집 그 외에 그 문집 속에서도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태계 선생의 시입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께서 이렇게 많은 시를 쓰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태계 선생의 그 시들 가운데서 개당 우흥 10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태계 선생은 성품과 도량이 온순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또 순수하기가 옷과 같았으니 이러한 점은 인격을 도야하고 걸출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학봉 선생이 쓴 실기를 보시면 웅장하고 무겁기는 산악과 같으며 고요하고 깊기는 연못과 같으며 또 독실하고 후덕하시며 또 참되고 순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칭송하셨죠. 그래서 이제 학봉 선생뿐만 아니라 이제 태계 선생 제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제자분들이 다 태계 선생을 칭송하신 그 글들이 아주 많은데 이제 그 한 예로 학봉 선생의 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계 선생은 조선조 성리학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셨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유교 문화를 중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책임이 중하다고 생각은 하셨으나 조정에서 부르면 마지못해 벼슬에 나아가셨죠. 태계 선생께서 벼슬에 집착하지 않고 시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생내적으로 산수 자연을 좋아하셨으며 또 당신이 좋아한 산수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전념하는 삶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태계 선생께서 지향하는 삶의 중심이 항상 위기지학에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위기지학은 자신의 그 수양, 마음을 갈고 닦는 거죠. 내면적인 성찰을 위해서 하는 공부를 뜻합니다. 태계 선생께서는 23살부터 34살까지 속가와 대과에 급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태계 선생의 학문 성향은 과거 급제로 인해서 그 고관 대작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 과거 급제한 데서 비롯된 즐거움은 글에 별로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26세 때 읊으신 시에서는 태계 선생께서 평생에 걸쳐서 과업으로 행해야 할 일이 바로 학문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태계 선생의 이상은 학문을 궁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태계 선생에게 있어서 산수자연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와 관련하여 선생의 시는 조시, 즉 그 아주 조정 근처에 있는 그 아주 번잡한 그 시내죠. 예. 자, 그 조시와 멀리 떨어진 산가의 생활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태계 선생의 산수 인식은 수기와 관련된 것이죠. 산수는 유한한 인생에 대비되는 영원한 존재임을 확인케 하는 대상이며 또 세속적인 삶을 초탈케 하는 수양의 대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한시의 그 제목에 등장하는 계당 역시 이러한 산수 속에 자리한 공간입니다. 태계 선생 스스로 산수에 응거하신 것이 세상사의 초연한 것에만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뜻을 높여서 대자연의 기상을 함량하는 데 가치를 둔 것이기도 합니다. 태계 선생에게 있어서 인식의 시계는 괴한의 수양 공부에서 또 산수 자연을 통한 독각의 수양으로 확대된 겁니다. 태계 선생의 산수 체험은 조용한 은거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태계 선생이 그 산수를 어느 정도, 예, 그 얼마나 산수를 좋아하셨는지, 예, 이 산수 자연의 인식이 어떠하셨는지, 예, 산수 자연에 대한 태계 선생의 어떤 사상 이런 것은 없으셨는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항목으로 태계 선생과 산수 취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계 선생께서는 43살 때 병으로 사직을 하십니다. 그 스스로 산수 생활을 택하시는데요. 고향에 마련한 양지남 산가에서 은거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태계 선생께서는 일찍이 산수에서 한거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싶은 염원이 있었으나, 자, 이게 이제 그 벼슬과 맞물려 있으면서 이게 뜻대로 되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신의 시에서 산수야말로 이러한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임을 나타내셨습니다. 49살 때 태계 선생께서는 골짜기와 시냇물을 구비한 톡의 서쪽에 한서암이라는 산가를 마련하고 당 이름을, 집 이름을 정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정습이란 뜻은 조용한 곳에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한서암 산가는 온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와 바람막이조차 안 되어서 서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태계 선생께서는 50살 때 교학의 공간이 구비된 계상서당, 즉 계당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이제 이거라고 하죠. 옮겨서 이사를 하셔서 거처하신다. 이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태계 선생의 그 산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건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태계 선생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불행히도 먼 시골에 태어나서 투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은 별로 없었지만 살림 사이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일찍이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들어 망령때의 세상길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이 뒤없는 속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 뒤에 나이는 더욱 들고 더욱 많아지고 병은 더욱 깊어지며 처세는 더욱 곤란해지고 보니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가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로소 관직에서 벗어나 전원의 본분을 세우니, 자, 앞에서 말씀드린 살림의 즐거움이 뜻밖의 내 앞으로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랜 병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풀면서 늙음하게 편히 보낼 곳을 여기 말고 또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자, 태계 선생께서는 온갖 고난을 겪으신 후에 어쩔 수 없이 산수 자연으로 도피하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산수에 머물러 사는 즐거움을 알고 계셨으며, 이로 인해 삶의 목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께서는 벼슬길에서의 어떤 삶을 수레하시면서 바람과 티끌이 당신을 뒤엎는 속에서 지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학자이신 퇴계 선생이 체험한 벼슬길의 삶이란 맞지 않으셨던 거죠. 체질적으로. 네. 따라서 퇴계 선생께서는 질병과 처세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셨죠.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퇴계 선생께서는 본격적으로 산수 생활에 진입하게 되십니다. 선생에게 있어 산수는 오랜 병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풀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퇴계 선생의 말씀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살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현어를 사모하며 고상을 일삼아서 즐기는 사람들이고, 둘째, 도의를 기뻐하여 심성 기르기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심한 경우 새나 짐승과 같이 살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주장에 의하면 즐기는 것이 조박, 이거는 이제 찌꺼기거든요. 네. 즐기는 것이 선현의 찌꺼기일 뿐이어서 전할 수 없는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구할수록 더욱 얻지 못하게 되는데 즐거움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힘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 어느 여가에 이른바 세속의 명리를 쫓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글에서 이제 보시면은 퇴계 선생께서는 도가적인 생활을 하는 그 산수 생활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 도가를 추구하는 사람들, 도가에서 산수에 응거한 것은 홀로 고상하게 살기 위한 거랍니다. 퇴계 선생은 이러한 모습이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여 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오만한 삶의 태도라고 인식을 하셨죠. 성악의 실천을 삶의 신조로 한 퇴계 선생께서 그 도가적인 삶을 오만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당연한 결과죠. 이 글에서 보면 퇴계 선생께서 산수를 찾아든 까닭은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 기르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도 그 세속적인 어떤 그 욕망, 기욕, 그다음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린, 세속적인 욕심이 없으신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린 퇴계 선생의 고랑명철한 인격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속인들의 이목에 영합해서 살아가실 수가 없어서 더욱 학문의 뜻을 두셨죠. 따라서 퇴계 선생의 산수 생활은 안분하여, 안분은 이제 안분지족의 줄임말입니다. 안분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당신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퇴계 선생의 겸손한 삶의 자세는 산수를 영달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신의 안건은 영원히 산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셨으므로 산수 속에서 촌홍으로 살며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퇴계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보시면 또 남다른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퇴계라는 시입니다. 몸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은 어리석은 분수대로 편안하나 학문의 후퇴는 자, 늙음하게 근심스럽게 한다는 거죠. 시내 위에 비로소 살 곳을 정하니 흐르는 물을 보며 날로 반성하네. 자, 안동신 도산면 토계동으로 흐르는 작은 실개천이 원래 토계였습니다. 이 토계는 온계, 청계와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퇴계 선생께서는 이 토계를 퇴계로 이름을 바꾸셔요. 이름을 다시 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를 삼습니다. 그래서 50세 때 비로소 서당의 구조를 갖춘 계상서당을 준공하시는데요. 그 이전에도 또 함영동 자하봉 아래에서 자택을 지으려 하셨으나 완공하지 못하자 다시 죽동으로 옮기셨으며 이곳 또한 골짜기가 좁고 시냇물이 흐르지 않아서 계상 한서암에 집터를 정하였으니 3번을 옮기신 후에야 거처할 곳을 정하셨습니다. 학봉 선생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퇴계 선생은 두문하시고 두문불출이죠. 두문불출하시고 공부만 하셨는데 한더위에도 이를 그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시에서 퇴계 선생께서는 개울의 경치를 읊으시는 일은 마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산수 취향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그 일심만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음을 밝히실 따름이죠. 그 이유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변함없이 성인의 학문을 연마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구에 임유일류성을 통해 임유일류성이죠. 임유일류성을 통해 개울물의 흐름처럼 당신도 변함없이 학문에 둔 뜻을 어기지 말 것을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 시에서는 개울물을 보고 이를 통해 사유하는 학자의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이신 정유일 선생이 그 퇴계 선생에 대해서 쓰신 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생은 산수를 좋아하셨습니다. 중년에 퇴계 개울가를 옮기신 것은 그 골짜기가 그윽하고 숲이 짙으며 물이 맑고 암석이 조촐한 것을 애호하였기 때문이십니다. 늙으셔서는 도산 및 낙동강 기슭에 자리를 잡아 집을 지으시고 책을 쌓아두시고 꽃과 나무를 심고 못을 파고는 그 당신의 호를 도옹이라 고치시니 대개 거기서 일생을 마치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명종대왕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가만히 여성이 송인 선생을 시켜 찾아가 그 그림을 그려오게 하셨습니다. 퇴계 선생의 사양하고 받는 것이나 가지고 버리는 것은 오로지 의로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한다거나 남보다 특별히 더 아주 남다른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로서 선물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받으셨고 받으신 것은 반드시 구차한 이웃이나 일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조정에서 여러 번 쌀이나 콩을 내리신 적이 있었는데 퇴계 선생은 그것을 곧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한 번도 집에 쌓아두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자, 이 글을 보시면 정유일 선생은 스승 퇴계 선생님께서 퇴계라는 개울가에서 사르신 까닭이 깊숙한 골짜기와 어우러진 개울 주변의 맑은 물과 또 조촐한 암석을 좋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만년의 스승이 도산 아래에 낙동강 기슭에 집을 지은 까닭은 도산에 응거하며 일생을 마치시려 했기 때문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써 정유일 선생은 스승인 태계 선생의 일상생활이 곧 산수자연과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유일 선생은 스승의 이러한 산수생활이 선비의 내면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을 일깨우셨습니다. 산수생활의 진정성은 세상을 놀라게 한다거나 남보다 별다른 일을 도모하려는 것과는 무관하죠. 이 글에서는 정유일 선생이 스승의 삶 속의 편린들 가운데 특히 매사에 의와 예로서 취사 선택을 결정하셨던 일을 중심으로 서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산수생활의 진정성은 선비의 실천적인 삶에 의해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계 선생이 이제 덕망이 높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으로 이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재주가 뭐 뛰어난 재능이 있으셔도 절대 과시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태계 선생에 대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생님의 진가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는 안분과 자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태계 선생 시에는 자신 주변에 흔히 있는 쪽다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수 생활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수에서의 은거에 스스로 안분하는 마음가짐과 상통하는 거죠. 또한 태계 선생 시에서는 산수 속의 자연물을 벗삼아서 즐기는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품에는 자적의 삶을 사는 태계 선생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 편 보시겠습니다. 쪽다리는 시냇물 소리 깔고 건너고 산골짜기 지세에 의지하여 개당을 열었네. 너무 깊고 궁벽하다 남들은 웃지만 나의 분수를 스스로 지켜가니 배회하기가 넉넉하네. 자, 태계 선생은 산속 시냇물에 놓인 쪽다리와 산골짜기의 형세를 시에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조정과 떠들썩한 시내와는 멀리 떨어진 시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적이 드물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들은 비웃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태계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산 속에 사시는 이유가 내면의 삶에 충실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인들이 사는 삶은 거칠고 태계 선생은 내면에 충실한 그런 삶이죠. 자, 그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돌틈에 샘을 파서 멀리 끌어오고 산깃을 깊은 곳에 집 지으려 하니 깊고 외지네. 손님이 올 때 험한 길을 걱정하여 도로 가니 진실로 유유자적하네. 자, 이 시에서는 태계 선생의 산수 생활이 은거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이란 말, 시어, 그 다음에 택유, 그 다음에 절험, 이런 시어에는 아주 깊은 산중에서 이렇게 은거하신 태계 선생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암석이 많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마실 물조차도 석간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역시
그 번잡한 저작거리와는 멀리 떨어진 그런 아주 깊은 산중이라는 거, 이런 게 나타나 있고요. 이제 그 세 번째 전구를 보시면은, 전구와 결구를 보시면 이곳에 오고 싶은 나그네마저 험한 길이 걱정돼서 발길을 돌리게 되는 장소라는 거. 예, 그런 곳에 거처하기 때문에 오히려 태계 선생 자신은, 당신은 유유자적한, 예, 그런 삶을 조촐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 그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비의 삶을 보여주신 거죠. 예. 자, 그럼 또 다음 한 수를 또 보실까요? 자, 손모아 샘물 받아서 벼루에 쏟고 한가로이 앉아 새로운 시를 쓰네. 깊숙한 곳에 사는 삶이 취향에 맞으니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논할 게 없네. 이렇게 했습니다. 논어의 그 하계편에 보시면 인부지 불온이면 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거. 이게 또 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도 지금 그 논어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를 논할 게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한 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수 자연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마디로 그 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그 오는 그런 산중 생활이 아니라, 그런 시골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태계 선생님이 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용단을 내리셔서 이 인적이 드문 산중에 계신다는 그 의지입니다. 다음 작품을 또 보시겠습니다. 하루가 다 가도록 구름은 비를 머금고 이슥하도록 새들은 봄을 부르네. 산촌이라 호랑이가 잠옷 친근해지고 시냇가의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도 드무네. 자, 여기서 이제 전구에 보시면은 앞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태계 선생의 거처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중이므로 호랑이의 기척을 감지하는 것조차 반가운 일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에서 태계 선생께서는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호랑이 또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옛날에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호피죠. 그런데 태계 선생님께서는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가죽을 얻기 위한 사냥의 표적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생명을 지닌 개체로 이렇게 인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친근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천연과 천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태계 선생께서는 천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산수 속에서 자연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보시고 이를 통해 천리를 깨닫는 것이 삶의 묘미임을 시화하셨습니다. 또한 한적한 산수 속에 사시면서 육어일미의 묘미를 체득하게 되어 스스로 천리를 깨달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시에서는 아린욕 존천리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활, 철학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를 한 수 보시죠.
사방의 산기슭은 오로지 붉은 비단이며 쌍림은 푸른빛 덩굴만 있네. 어찌 알겠는가 순박한 이곳이 도리어 조화옹에 힘입어 자랑거리 될 줄을. 자, 지금 이제 봄 꽃들이 가득한 풍광을 묘사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요. 예, 이 궁벽한 산 속에서도 봄꽃이 있고 또 실록의 숲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그 봄꽃과 실록의 숲은 자연의 공간인데요. 이것은 인위적인 자취가 전혀 없는 100% 순수 자연이죠. 그래서 이제 순박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주변에 이러한 세속에 때묻지 않은 맑고 깨끗한 산수 자연이 있다는 점에 매우 흡족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께서는 이처럼 산수가 맑고 깨끗한 것은 바로 조화옹, 즉 조물주의 힘에 의한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천연의 공간에 깃들어 살면서 고요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퇴계 선생이 원하시는 산수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를 한 편 더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거울 열리도록 연못을 만들고 구름 걸치도록 돌문을 만들었네. 온화한 바람이 불어 상쾌한 날인가 하면 때 맞춰 내린 비는 봄 기운을 감돌게 하네. 습니다. 자, 연못이 맑으면 이렇게 만물이 비추잖아요. 비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거울이 나오고요. 네. 구름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돌문 위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러거를 여기서는 이제 퇴계 선생께서는 구름 걸칠 수 있도록 돌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께서는 자연물을 이렇게 세세하게 관조를 하시면서 그 시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성찰의 시간을 바로 이 자연 속에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못은 심경과도 같은 거죠. 마음의 거울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연물을 관조함으로써 천리의 운행을 체득하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구현하려면 세속에 대한 미련이나 잡념이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를 또 한 수 보시면요. 붉은색 자주색은 무르익어 무더기지고 푸른색 초록색은 맑고 새롭게 빙 둘렀네. 우연히 혼자서 석잔술을 따라 마시니 세상 만사는 본래부터 경영함이 없네. 자, 이것은 이제 그 세상 만사는 본래부터 경영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그 자귀적인 언행, 이것이 조물주에 의해 형성된 이 대자연의 조화로운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석잔술을 따라 마신다 하셨는데, 이 석잔술은 이태백 시인 있죠. 이태백 시인의 월화 독작 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시를 이제 전고로 해서 이제 쓰신 거죠. 이태백 선생은 월화 독작 시에서 뭐라고 이제 읊으셨냐면 술을 석잔을 마시면 대도와 통한다고 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는 곧 천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인욕을 차단하고 아린욕, 그다음에 천리를 보존하는 존천리의 마음을 유지하고 사시는 퇴계 선생의 생활 철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은 이제 초월과 진락, 진정한 낙, 즐거움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먼저 보시죠. 유선의 베개에서 이미 잠이 깨자 창문을 도로 열고 주역을 읽네. 천종의 녹봉을 손으로 챌 생각이 없고 6벗이 마음에 흡족하네. 자, 이거는 이제 그 선계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역을 읽는 모습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태계 선생이 산수 속에서 은거하신 거는 무슨 음풍농어를 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주역도 경전에 들어가잖아요. 네. 시경, 서경, 역경의 그 3경 중에 역경에 해당하는 게 주역이니까 이 경전을 침잠하는 그 경학에 침잠하는 그 학자의 삶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종은 아주 녹봉이 많은 고관 대작을 그 비유한 시인데요. 이거는 녹봉이 아주 많은 그런 벼슬자리도 뜻이 없다. 나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6 친구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자신과 뜻이 맞는 그 벗이 6벗입니다. 그래서 6우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연꽃,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6명이 진정한 벗이다.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다. 이렇게 시에 나타내신 거죠.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벗들은요. 뭐냐면은 군자의 덕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자연물을 벗삼아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자연 합일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녹봉이 많은 그런 고관 대작보다는 정신적인 가치. 이 자연물의 그 깃든 그 여러 가지 그 덕, 군자의 덕 이런 거,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신 태계 선생의 학자적인 취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태계 선생의 그 시 속에는 그 여러 가지 언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삶을 치유하는. 그래서 그 아주 삭막해진 마음이 따뜻해지고 울적해진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그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태계 선생의 시는요. 우리 마음의 그런 병, 심화, 화병 뭐 이런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백신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이럴 때 태계 선생 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위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